일본 열도를 강타해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최고 10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샌다는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당정청이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등의 검찰 개혁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휴일에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은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 17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 왜 고심하는지 영장 발부 가능성도 짚어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이틀 연속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집중 사냥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삼키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무려 10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단위로 환산해보면 비가 1m 넘게 내린 겁니다. 네, 지금까지 3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고 부상자도 16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인명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조차 안 됐다고 합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이 통째로 무너지고 차량이 뒤집힙니다. 철제 구조물이 휘고 찌그러져 곳곳이 쑥대밭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하는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와 실종자가 30명 넘게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도 160여 명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 폭우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河川の氾濫が相次ぐなど記録的な大雨になりました。 가나가와현의 인기 온천 관광지 하코네마치에 이번 주말에만 10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각지에서 하루 이틀 새 연간 강수량의 30%가 넘는 비가 집중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수도권 등 13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가장 높은 단계인 폭우 특별경보를 내렸습니다. すでに発令されている避難勧告と警戒レベル4に直ちに従い 緊急に避難してください. 이번 태풍으로 일본의 국내선 항공기 1,600여 편이 결항했고 강풍이 전신주를 쓰러뜨려 42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쯤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져 점차 소멸할 것으로 일본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인데요. 이틀 동안 쏟아진 물폭탄에 방사성 오염물질이 흘러 넘친 모양입니다. 바닷물이 당장 우리 수역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태풍 하기비스로 폭우가 쏟아진 어제 오후 4시 55분. 후쿠시마 1원전 폐기물 처리 건물에서 누설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까지 담수화 처리 시설, 방사선 핵종 여과 시설, 세슘 흡착탑 등에서 7차례 더 울렸습니다. 이틀 동안 최고 1000mm 넘는 비를 뿌린 태풍의 영향으로 누설 경보가 8차례나 울린 겁니다. 도쿄전력은 8건 중 5건이 태풍으로 인한 빗물로 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침묵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전은 태풍 위파로 쏟아진 폭우에 오염수 저장 탱크를 둘러싼 보가 넘치면서 6개 구역에서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방사성 오염물질이 담긴 폐기물 포대도 유출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폐기물을 보관한 곳이 침수되면서 보관 중인 2,600여 개 포대 중 일부가 강에 떠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된 포대는 6개로 실제로 유실된 것은 더 많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조국 법무장관도 참석해서 끝을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11월 사퇴설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조국 장관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복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이 내일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 모레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것 먼저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권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정청의 검찰개혁 속도전이 조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인 조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서 검찰개혁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장관님의 명예로운 조기 퇴진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당정회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국 구하기용 수사방해 당정이라는 건데 어떤 논리인지 김정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검찰개혁 고위당정회의를 수사방해와 조국 장관 구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방해 당정회의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입니다. 여당이 시행령을 고쳐 일부 과제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 공수처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도 모조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습니다. 공수처 법안의 10월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선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 소환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야3당은 공수처법보다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여권의 속전속결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단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 데 이어 당사자인 윤중천 씨도 윤 총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이게 의문인데 그 경위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 같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논란이 되자 윤중천 씨가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별장에 온 사실도 없다면서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 총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지난해 말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착오가 생겨 윤 총장 이름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 특정 인물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겨레 측에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한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SNS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상당 시간이 흐른 윤중천과의 면담을 조국 장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취재했다며 조 장관 지지자들의 윤 총장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내부 핵심 관계자들 도움 없이는 담기 어려운 정보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윤중천 씨와 검찰 소속이 아닌 조사단 관계자들까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 윤 총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서부지검이 내일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 해당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영대입니다. 어제 검찰에 네 번째로 소환됐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17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정 씨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선 3번의 조사처럼 4번째 출석과 귀가 역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출석 후 돌아갈 때까지 17시간 가운데 8시간가량을 조서 열람에 할애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의혹을 조사했던 검찰은 이번 조사에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주로 추궁했습니다. 정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도 부인했습니다.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 씨에게 노트북을 전해줬다고 진술한 반면 정 씨는 가방에 노트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노트북을 혐의 입증의 주요 증거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정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우선 기소한 정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오는 18일로 예정됐습니다. 정 씨 측이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정경심 씨가 4번째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관건은 정 씨의 신병 확보 여부인데 검찰 내부의 기류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조 기자, 당초 돌아오는 주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 제목에 고심이란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영장을 청구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었는데 결국 기소했던 걸 보면 이번 영장 청구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일단 거론되는 혐의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이 구속 수사를 할지 여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 교수에 제기된 의혹들을 먼저 보면 이 혐의 자체가 다양하고 이 증거인멸 우려와 이 추후 중형이 예상될 경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4차 소환 조사를 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구속은 유죄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광석화처럼 신병을 확보해 향후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을 이미 놓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때를 놓쳤다라는 건데 법무장관의 부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부분일 텐데 그럼 조 기자가 취재했을 때 이 영장 청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어서 검찰로서도 피의자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듯 보입니다. 어제 4차 소환 조사 때도 이 조사 시간을 보면 17시간이 진행됐지만 실제 조사는 8시간 40분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혐의가 많고 조사할 내용도 많은데 조사 시간이 짧다 보니 영장 청구 시점이 역시 늦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계좌 추적 영장을 내주지 않아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에 조국 장관의 동생 이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장관 동생 영장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주요 범죄 배임 성부에 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를 그대로 적용하면 정 교수에게도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져서 검찰의 과잉 수사를 부각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의 한 판사는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단하게 수사한 뒤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영장 청구도 고심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법조계에서 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참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한 법관에게 이를 물었더니 조국 사건을 놓고 국민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다는 답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정도의 수사 결과를 확보했느냐가 영장 발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한번 잘 지켜봐야겠네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통선 안쪽의 멧돼지에 대해 정부가 총기를 통한 수렵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들이 총을 피해 다닐 경우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가 수렵 허용 지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연이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멧돼지 폐사체는 5건. 야생 멧돼지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멧돼지 관리 지역을 감염 위험 지역과 발생 완충 지역, 경계 지역, 그리고 차단 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누고 멧돼지 감염이 확인된 감염 위험 지역 안쪽은 집중 사냥 지역으로 지정해 총기 사용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살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 등을 설치합니다. 국방부와 협조하여 민간 엽사와 군 저격 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사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기 사용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잘못해서 길수서 놓으면은 기존에 있는 멧돼지들이 다른 데로 튀어가지고 감염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더 새로운 감염원으로 거기다 들어가게 되면 정부는 내일부터 북한강 이북 7개 시군에서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서고 멧돼지를 잡는 사람에겐 마리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이 자기라고 자백하면서 이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는데 윤 씨는 박 변호사에게 당시 경찰로부터 받았던 고문 내용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윤 씨의 재심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재심에서 잇따라 피의자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1일 청주에서 윤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1989년 7월 27일 저녁 7시쯤 당시 회사 숙소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잡혀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사람한테는 잠깐 조사하고 그냥 데리고 갔다 다시 보낸다라고 했대요. 30년이 지났지만 윤 씨는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박 변호사에게 체포 당일 산에 끌려가 협박을 당한 후 경찰서에서 새벽 5시까지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받는 3일 동안 경찰이 책상 2개를 붙여 1시간 정도만 재워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거더라고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죠. 물 같은 거 뿌려가서 깨우고. 윤 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20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주 경찰에 당시 윤 씨를 수사했던 기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50대 형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형은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동생에게 집을 사줄 만큼 우애가 참 좋았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건지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몸싸움을 벌이자 한 여성이 말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 11일 전북 전주에서 형 58살 A씨가 49살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전화로 다툼을 벌이던 A씨는 동생 가게를 찾아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형제 사이의 비극은 수년 전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당첨금 8억 원을 받아 동생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또 정읍에 식당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자 동생에게 사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최근에는 이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형제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사는 것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이제 대출 받아서 돈을 이제 썼는가 봐. 근데 서로 그냥 네가 갚아라. A씨는 술을 마시고 동생과 다투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방배동 시장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점포에서 잠을 자던 60대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 입구. 복도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시민 한 명을 구조합니다. 또 다른 소방관은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방배동 남부종합시장 1층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얼핏 사라져 전화가 됐습니다. 아주 쾅 소리가 났어. 무너지는 소리가. 이 사고로 점포에서 잠을 자던 에어컨 수리기사 64살 신모 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평소 4평 남짓한 점포에서 생활하던 신 씨는 오늘 새벽에 잠이 들었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불이 난 사실을 안 신 씨는 외부에서 잠겨있는 셔터문 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실 바로 옆에가 경비실이 탈출하는 데는 열쇠가 열려 있었고 글로 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나간 거예요. 이번 화재로 점포 6곳이 불에 타는 등 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의사도 아닌데 병원을 차리고 무면허로 진료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걸 감안한다면 실제 무면허 진료는 훨씬 더 많겠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처벌 강화나 대책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한의원. 간판과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지난 2017년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한의사 면허도 없이 환자를 진료한 게 적발된 겁니다. 허위 진료 건수만 2만 1000여 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료만 5억 원이 넘는데 환수된 돈은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인천의 한 비뇨기과 의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하다 들통나는 등 지난 5년간 건보공단의 무면허 무자격자 진료로 적발된 건수는 약 13만 건에 달합니다. 부산에선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숨지는 등 생명권이 위협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놔라.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몇 개월 이렇게 그치다 보니까 복지부가 만들겠다는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의체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추가 금배추가 됐습니다. 가을 태풍 3개가 연이어 한반도를 덮치면서 배추와 무 농사를 망친 농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예년보다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권효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배추 농가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시든 배추를 뽑아버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질어서 죽어. 태풍에는 바람에 실려 찢어져 나가요. 그렇게 병든 애들은 다 버리셨어요?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방법 없잖아. 가을 태풍 3개가 연이어 훑고 간 강원, 호남 지역 배추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존 고객 쓴 분들 거밖에 못할 것 같아요. 배추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배추와 무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대형마트 매장엔 배추가 달랑 5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을 태풍 영향으로 배추 산지가 큰 피해를 입고 김장 시즌까지 타격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상황 추이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10kg당 7,000원, 지난해 8,000원대였던 배추 도매 가격은 올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묵값도 2년 전 같은 기간에 2배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보다도 33% 비쌉니다. 서민 경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김장철에는 배추값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 배추와 무 수급 불안에 대비해 가격 안정을 위한 예산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에 그냥 윤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 퇴로 열쇠, 정의당의 물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서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11월에 명예롭게 물러나는 방안을 여권에서 그리고 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정의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는 정의당의 지금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질문 드리는 겁니다. 뭐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겠죠. 아무래도 정의당이 당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적으니까 그걸 늘리는 게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거법 개정인데요. 지금 그 선거법은 4당 합의로 지금 패스트 트랙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은 항상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여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앞전 합의문에서도 정치개혁특위의 안을 먼저 이렇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을 하자. 근본적으로 정치개혁을 해야만이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을 먼저 해줘야 함께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데스노트가 아니라 눈치로트라는 이런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조 장관 임명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아마 여기에 선거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안이라는 이 선거법 개정안은 사실 그냥 통과되기는 사실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원하는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연대 그리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때문에 호남에서 방금 아까 그래픽에서 보여드렸듯이 6석이 줄어들게 되면 이들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안만 처리해주고 선거법은 이제 물 건너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선거법이 우선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의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법개혁 법안도 사실은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심상정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 만큼 꽉 막힌 정치의 병목을 풀어낼 새로운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많은 장애가 예상됩니다만 정의당도 지금 장애가 예상된다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조 장관이 물러나려면 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키를 정의당이 쥐고 있는 게 맞긴 맞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여당이 항상 우선적이라고 먼저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 이 부분은 공수처의 설치안을 보면 왜 먼저 사법개혁을 하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공수처 지금 관심사니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바로 첫 번째는 검경과의 관계인데요.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검경의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첩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조국 수사가 논란이 될 때 공수처가 있으면 그거 우리가 수사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여당의 주장대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수처가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해달라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검찰은 사건을 이첩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수처장의 자격인데요. 15년 이상의 경력의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판검사 출신이 아닌 민변 소속 그리고 친정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한번 논해 볼 텐데요. 10년 이상 수사, 재판, 조사 경력 그리고 현직 검사 비중이 50% 이하. 이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들 말고도 다른 인력으로 법조인으로 수사 인력을 채우겠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각종 조사위와 특위 출신 그리고 민변 변호사로 절반 이상 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야당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느낌표는 딜 가능성의 느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건 뭐 진행되는 걸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는 유시민의 검찰 공격 외에 물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시민 이사장 발언들을 보면 유독 검찰을 겨냥한 발언들이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기 전에 유 이사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이 난, 윤석열이 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한테 대든 신군부랑 비슷한 정서라니까요. 지금 검찰이. 자,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도 제주도 특강에서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했거든요.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증거가 없다. 또 수사를 이제 마감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뭐 증거가 충분한지 또 아닌지 뭐 유 이사장도 알 방법이 없을 테고 또 뭐 무엇을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 근거가 될 테고 그리고 만약에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증거도 없는데 영장을 발부했느냐 이런 식의 조국 지지자들의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검찰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저런 취지의 얘기를 뭐 정치적 입장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관심은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에서 이제 중요한 고비인데 여기에 영향을 저런 발언들이 주지 않을까 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유 이사장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종시 책임을 절하는 저 이야기는 그만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법 절차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은 좀 신중한 게 좋을 텐데 이 검찰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도 유 이사장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고발한 상태인데 이렇게 고발을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저러한 취지의 발언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느낌표는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자, 두 번째 느낌표는 전지적 참견으로 승부수 여기에 느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안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참견이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물음표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조금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결혼식장 사진인데요. 좌조국 우성렬입니다. 좌조국 우성렬. 네. 결혼식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어제 대검찰청 예식장에서 이제 한 검사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화면의 왼쪽 양쪽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조국 법무장관 저렇게 화환을 보내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저런 화환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띄긴 하네요. 눈에 띄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어제 그 여기에 참석한 하객의 SNS에 사진이 올라와서 이제 화제가 된 사진인데 어제 또 서초동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대검찰청 예식장 가는 길에 아마 집회 현장을 봤을 테고 조국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왼쪽은 조국, 오른쪽은 윤석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분의 마음도 아마 심정이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진을 올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결혼식장에서 축하를 해주고 또 화환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국,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친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뭐 신랑 신부야 잘 화합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느낌표는 뭐 양쪽은 저렇게 있지만 신랑 신부는 잘 살라는 의미에서 지금 어느 신혼의 꿈이라고 느낌표를 찍어봤습니다. 재미있는 사진까지 잘 봤습니다. 네. 훈훈한 마무리까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윤태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루드족 토사구팽이 한미 안보 동맹에도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루드족은 미국 편에 서서 IS 소탕 작전을 벌이다 11,000명이나 희생이 됐는데 미군이 철군하면서 터키의 제물이 될 처지가 됐습니다. 혈맹보다 돈을 우선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주한미군 철수 결정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오늘의 포커스는 불안한 동맹의 미래에 맞춰봤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주둔 미군의 철군을 알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터키는 힘의 공백을 포착해 쿠르드족을 향해 진격 중입니다. 쿠르드족은 미국의 IS 격퇴전에 참여했습니다. 사상자 35,000여 명이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IS전에서 공을 세우면 미국이 독립을 지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أحداث اشتباك بيننا وبين إرهاب داعش تسبب لي في مرمية 23 في بتر في يدي اليسرى.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오로지 미국이었습니다. They didn't help us in the Second World War. They didn't help us with Normandy as an example. 미국 내 여야 모두 비난을 쏟아내고 He has demonstrated once again to the world and to our allies that we are not a trusted ally. 세계 언론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력지는 칼이 우리 등 뒤에 있다. 오직 우리 자신만 믿어야 한다고 했고 독일 슈피겔은 세계에 재앙을 퍼뜨리는 트럼프의 탄핵은 전 세계에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돈부터 따지고 보는 트럼프의 가벼운 동맹관. 한국과 유럽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난폭하게 들이밀고 있죠.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And spending almost 100% of our money to protect the countries in NATO, which is Europe. 이따른 북한 미사일 발사도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괜찮다는 논리를 폈죠. 시리아 철군과 똑같은 일을 주한미군에 적용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그래서 나옵니다. 한미 분담금 협상 결렬 시 미군 철수가 현실화할 수 있다거나 시리아에서의 뜻 일방적으로 철수를 결정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선과 탄핵, 자신의 앞가림에 바쁜 트럼프에게 대북 외교는 거칠일 뿐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합니다. 아베 총리와도 만날 수 있다는데 한일 관계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가 그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23일엔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와 별도 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일 기간 일본 측과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총리는 앞서 지소미아 연장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 맞교환을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데다 한일 간 입장차도 여전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 LA 북동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강풍 때문에 불길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강제 단전 조치까지 취했지만 불이 주택가로 번지면서 인명피해도 늘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강렬한 화염이 도로변 숲을 집어삼킵니다.
소방관 1000여 명이 불길과 사투를 벌이지만 바짝 마른 나무가 강풍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불길이 인근 주택가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I saw all these embers flying towards my house. It was the scariest thing ever. Honestly, I started crying. 지난 목요일 미국 LA 인근 샌퍼난도밸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돼 며칠 새 18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덮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불길 속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등 3명이 숨지고 가옥 1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일부가 돌아오긴 했지만 주민 10만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 중입니다. I wasn't expecting, to go back. This is the second time that it happened to us. 당국은 주 전역에 강제 단전을 집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시속 80km의 고온 건조한 강풍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국은 주말을 기점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엄격하고 다소 보수적인 사우디에서 문화 개방의 첫 걸음으로 이 K-팝이 울려 퍼진 건데요. 히잡을 쓴 팬들이 BTS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랏빛 조명이 무대를 장식합니다. 멤버들이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자 스타디움을 채운 3만여 명의 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방탄소년단의 첫 사우디아라비아 무대이자 해외 가수로선 처음으로 선보인 스타디움 규모의 공연. 현지 여성 팬들은 히잡을 쓴 채 연신 BTS 구호를 외쳤고 미처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팬들은 밖에서 휴대폰을 들며 떼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현지 이슬람 문화를 고려해 공연 복장의 노출을 줄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고개를 숙이는 인사는 손인사로 대체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번 공연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해 배운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른바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그 첫 타자로 방탄소년단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방탄소년단을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길 만큼 그 위상이 중동의 한가운데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K-팝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고문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범죄로 꼽힙니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영혼까지 파괴하기 때문이죠. 고문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고 이범열 변호사의 책에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묘사됩니다. 여기 도장을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이제 끝이네요. 유시민 이사장의 감옥살이도 실은 고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984년 서울대생들이 벌인 프락치 사건의 주모자 중 하나였죠. 민간인을 고문해 국정원 요원이라는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물고문의 기록까지 등장합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유 이사장도 고문을 받습니다. 그가 맞지 않기 위해 적어냈다는 운동권 인사들의 명단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은 부인했지만 최 총장은 그가 검찰에서 진술할 시나리오를 불러줬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은 자기가 시나리오 하나 다 만들어 왔더라고. 이랬죠?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도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PC 반출과 하드디스크 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김 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 건데 김 씨가 인정하면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에
묶이게 됩니다. 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작가와 기자를 오가며 조국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원하지만 그는 지식인의 이름으로 만든 자신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유시민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내일 아침 북서쪽에서 다가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해 곳곳으로 초겨울 추위도 보이겠는데요.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고 충북 제천은 7도, 경북 봉화는 6도, 음성은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은 12도, 인천 13도, 대전 11도, 광주 1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월요일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은 10에서 40mm, 경상 동해안은 5에서 10mm, 강원 북부 산지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에서도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7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주말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